다음 소식은요. 부산 그 일본 총영사관 앞에 이제 소녀상이 얼마 전에 이제 소지가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일본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강경한 조치. 그래서 뭐 대사를 부른다든지 뭐 총영사관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또 뭐 통화 수업도 뭐 중단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지금은 순환 시대 끝나지 않은 한중일 외교 갈등이다. 이거는 덮쳐오는 삼각파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네. 미중일. 근데 미중일. 참 일본이 가장 치사한 거죠. 작년 12월 달 말에 원래 부산에 있는 일본 그 영사관 앞에 이것이 시민단체가 이제 그걸 설치했었죠. 때 예. 부산 동구청에서 옮겼잖아요. 이틀을 뺐었죠. 예, 안 된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바로 대응을 하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장하게 얘들이 작전을 핀 거예요. 예. 묘한 분위기가 그럽니다. 한국은 어차피 통치권 부재다. 있어봤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조기 대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 차기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간에 2015년 12월 28일에 한 위안부 협상 재입상 소리는 못 나오도록 막아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차제의 손해상 문제도 막아야 된다. 근데 한국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딱 찾으니까 바로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 통화수합부 문제는요. 우리가 2001년 7월 달부터 그 일본과 통화수합부를 했는데 한때는 700억 달러까지 일본과 우리 사이에 통화수합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MB 독도 대통령이 독도를 딱 방문하고 보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2014년에 한일 그 통화수합부 자체를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이 마지막 이 570억 달러 자체를 연장을 안 해요. 그래서 종료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 한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이런 거를 이걸로 찾은 거예요. 경제적인 걸로. 핵심은 이제 통화수합부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외화는 지금 3,700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꽤 넉넉히 있다고 아, 그러던데요. 능력이 예. 있죠. 있는데 유일한 장관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작년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 금리가 세 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내는 이게 관 자체가 자꾸 좁아진단 말이에요. 철강, 조선, 해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위험하죠. 거기다가 ICT조차도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러니까 만약에 지금 외환 위기가 오면 한국은 정말 수렁에 빠져듭니다. 이러니까 유일호 장관이 겁이 나니까 한일 통화수합부를 다시 재개 요청을 합니다. 일본에. 일본에서 오케이 하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한일 통화수합부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긴 이익이 뭐냐. 차제에 소녀상 자꾸 지르는데 저거라도 확실히 없애도록 조건을 하나 걸겨서 촉구한다. 이래서 촉구한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베 신조가 부산의 영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 저걸 갖고 이제 작전을 핀 거예요. 소녀상을 다시 갖다 놓아. 그렇다면 이 통화사업부 중단. 그다음에 고위급 경제협력 중단. 그리고 대사 소환, 총영사 소환 이렇게 강공책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대사나 부산 총영사를 소환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니까 별 신경 쓸 거 없고요. 때 되면 또 다시 와요. 그건 이제 그렇고 문제는 한일 통화 사업 중단하는 거하고 뭐 고위급 경제 협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스톱하는 건데 뭐 이것도 그거 없이도 1년 몇 년 지내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자기네가 무슨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당국자끼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여기 따라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지금 태도가 보면 너네 10억엔 받아놓고 왜 그래? 응? 그래서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못하게 해야지. 이따위 식으로 한국 사회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기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돈으로 때워? 더 10억엔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10억엔도 낼 이유가 없고 10억원을 냈으면 잘못했다는 게 따라와야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예, 도대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나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면 아베 신조가요. 그 지난번에 위안부 협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한 게 아닙니다. 대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정부나 아베 신조는 위안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신매매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퇴인해 한단 말이에요. 아베 신조는. 그리고 지금 또 조금 또 그럼요. 예,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 이 돈 이게 100억 안고 다니잖아요. 100억 다닌 돈을 갖고
이 우리 자존심을 더 끓는 거예요. 돈을 이미 다 줬다 이러면서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돈을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정부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돈 100억 다시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렇지. 예비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100억 다시 집어 던져버리고 됐다.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을 해야 돼. 하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 다시는 일본 가지 마.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뭐 얘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안 나오고 하니까 있던데요.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지금 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란 걸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합니까? 박근혜 정부 혹은 그 당시에 서명을 했던 그 윤병세 장관 혹은 물밑에서 이 합의를 이뤄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이 합의를 했느냐는데 나는 우리 국회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가 당사자예요. 이분들이 당사자 위임을 해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해서 돈 100억엔 받고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차기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이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볼 거예요? 때는 이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네. 10억 엔을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 돌려줘야지. 10억 엔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안하게 됐어. 그리고 10억 엔 돌려주고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가야지. 우리 그러지 말고 설전에서 모금 운동합시다. 이 100억 모아서 우리가 모금운동 한 시작한 데 벌써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협상에 이 재협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협상 무효예요. 근데 이제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슨 협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그래도 국가와 국가 간에 맺었던 거니까 이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 자체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기 좋은 일은 아니죠. 아, 보기 좋은 일은 아닌데 예. 국가 간에 네네. 이렇게 어떤 과거 역사 문제를 두고 합의했던 거를 이렇게 도태돌리거나 어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 조약이 원래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다 멍청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성립해서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믿었다면 둘 다 바보예요. 외교는 기본적으로 그 자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네. 그럼 상대국의 또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이 뭔지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선에서 지금까지 해결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둘 다 바보 같아.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이게 잘 되기를 바랐다면 그건 난 멍청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게 이제 그 미국 측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은 늘 그걸 원해왔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베가 또 이제 뭐 그 조 바이든 이제 부총리한테 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뭐 우리한테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또 모양새가 좀 연출되고 있네요. 이번에 조 바이든 문제는 일본 언론이 천박하면 또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아베 신조와 조 바이든 간의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 합의에 역행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얘기가 이미 그 일본의 매체에서 흘러나왔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조 바이든이 먼저 전화한 것이다. 부통령. 예, 그리고 한국의 황교안 그 권한 대행과는 아직까지 대화 안 했다. 그래서 뭐 어찌라고.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짓말 아니라고 오보예요, 하더라도. 오보. 거짓말 기본적으로. 아니라도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뭐 무슨 우려를 표명하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아이고 아베 형님 뭐 그동안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베 뭐 형님. 소녀상 철거하고 뭐 하겠습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 정치의 역학으로 이렇게 보면 네.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자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부담되잖아요. 예, 또. 돈도 많이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좀 줄이고 싶은 경향은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해서 이 한국하고 일본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둘이 맨날 세상에서 제일 원수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붙여보려고 이렇게 하는 흐름은 쭉 있어 왔죠. 그 한미일 안보 공동체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하고 독도 문제거든요. 독도 문제는 미국이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을 계속해서 막 그만둘러 이건 앞으로 역사에 맡겨놓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편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제 넓어져서 우리 편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이 위안부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중요한 그 문제가 안 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새 와서 점점 중요한 예.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서도 위안부 문제가 실제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막 거론이 되고 하니까 일본으로서는 답답하거든요. 창피스럽기도 서럽고. 근데 아베 신조는 사죄 편지를 쓰겠느냐 이러니까 그 일본 의회에서 물었잖아요. 털끝만큼 중의원에서 물으니까 털끝만큼 또 그런 생각 없다. 역시 그런 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A급 전범의 손자답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망각이 없이는 공동체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망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가면서 치렀던 전쟁과 학살 그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삼국시대 영원히 머물러야 되지. 그 유럽연합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독일이 그렇게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계속 사과해서 사람들이 용서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나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비인격적인 행위, 비인간적인 행위, 야만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라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이걸 붙여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사드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계속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하나는 뭐 전 세계를 이제 띄우는 걸 금지한다고. 그리고 뭐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미 제약도 많이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배터리를 이제 우리나라 걸 쓰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 중단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력 행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시작은 거만령, 그다음 한한령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세급 비행기 그거는 운항 좀큰것 정지.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체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확실히 만들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렇죠. 예측했던 거죠. 자기들은 데미지를 전혀 안 입는 문화 산업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은밀한 방법으로 해서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게 지금 전체를 10단계로 보면 지금 한 2단계 내지 3단계까지 지금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 상황에 지금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갔는데 이걸 두고도 각 당의 얘기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초선 의원들이 6명이 네, 그때도 한번 갔다 왔었죠. 그때는 이제 그 민간 베이스와의 좌담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 교수들 만나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왕위가 사실 김장수 대사도 안 만나줬답니다. 만나자고 해도 뭐 만날 이유가 있느냐,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국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만나서 뭘 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 시진핑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온다니까 왕위가 만찬까지 열었어요. 밥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외교부장을 만나고 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있고요. 외교부의 차관보가 가지고 토의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송영길 의원이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왕위를 비롯한 중국 수뇌부에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용이야 당연히 당하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놓쳤단 말이에요. 왕이가 왜 만나줬겠어요?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렇겠죠. 뭐 그러면 절대 이용 안 당하겠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외교라는 거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네. 서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을 만나주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뭐 그런 걸 이용하자 그런 거예요. 민주당 중에서 그럼 이용한 거는 뭔가요? 그냥 만나고 왔다? 민주당은 나름 이제 대화 채널도 열고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 이제 왕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이 사드 문제 천천히 해결할 방법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얘기? 차기 정권에서 이 사드 문제를 다시 재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제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면 북한이 아마 더 어떤 심각한 행위를 못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6차 핵실험 절대 못 한다. 그 얘기가 소득이라면 또 소득일 텐데 그것만으로 글쎄 그래 가서 그런 말 듣고 이렇게 남남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왕위에게 이용을 당해야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중국이 왜 저러겠어요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되게 명확합니다. 이걸 예측 못한다면 처음부터 예측 못한 우리 정부 잘못인데요. 한국 오케이 옛날에 우리 니네들하고 전쟁도 쳤는데 너네 세졌어. 근데
니들 이제 경제는 의존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게 더 크잖아? 미국보다. 근데 밥 먹고 사는 거는 우리하고 손잡고 밥 먹고 살면서 안보 문제는 언제까지 미국하고 손잡고 할 거야? 이 불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불만이고 이 불만이 은근히 있었는데 사드 문제를 계기로 이 불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후다닥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최대한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말로가 아니라 중국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사드는 이건 헤어날 길이 없는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거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봐요. 나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전혀 그 말씀 일리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SM-3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1000km로 물론 제한을 해놨습니다만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레이더망을 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왜 SM-3 갖다 놨느냐, 왜 사들였느냐 이게 절대 안 합니다. SM-3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무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들은 미국의 무기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다 논의했지만 한미 소파에 의해서 들려오는 미군 부대의 미국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 말을 합니다. 한미 동맹을 존중을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왕기도 이번에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본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쪽에만 끊임없이 이 사드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본이 SM-3 갖다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SLBM 개발하고 그리고 핵 실험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는 사드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참여정부까지는 미국과 중국, 북한, 한국 포함해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급변 사태가 생겨서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을 현재 선에서 더 북쪽으로 올리지 않는다, 중국 쪽으로. 그런 조건이라면 한반도의 통일에 중국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든가 뭐 등등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그게 깨진 거예요, 지금. 깨지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채로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사드를 빼지 않고는 도저히 새로운 균형을 못 찾느냐에 대해서 지금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차라리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제어를 해서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못 하도록 할 테니까 사드 배치 문제는 다시 우리가 재검토합시다. 이래서 정말 한, 미, 중, 일, 북한 뭐 러시아까지 끼어들다 육자회담 뭐 또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그건 논의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 줄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10억 엔도 돌려주고 사드도 돌려주고. 김정은이를 잡을 때까지는 사드를 못 돌려줍니다. 김정은이 잡고 나면 뭐 돌려주지 말아도 돌려줘야죠. 그런데 10억엔 정말 돌려줍시다. 돌려주는 김에 사드까지 다 돌려줘 버리세요. 사드는 돌려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